케일리는 회복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3월 8일 또다시 이 아기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마비가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소생팀이 극적으로 케일리를 살려내서 노팅엄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의사가 케일리의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특이한 구멍 자국과 공기방울을 발견하지만 실수로 주사한 것으로 보여서 그 당시에 따로 조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케일리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희생자 폴 크램프턴은 1991년 3월 20일 기관지염으로 병동에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앨리스는 단둘이 있을 때 이 아기에게 인슐린을 투여하겠고, 그 뒤에 아기가 쇼크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자 다시 그녀는 연기를 하며 소생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폴의 혈액을 검사했는데 높은 수치의 인슐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의사들은 폴을 극적으로 살려내고 구급차에 실어 노팅엄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 구급차에 하필 앨리스를 같이 탑승시킵니다. 그녀는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또다시 아기에게 인슐린을 투여하겠고, 병원에 도착하자 더 위급한 상태였던 폴을 그곳 의사들은 다시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전보다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앨리스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겠죠. 이번에도 폴 역시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종종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안타깝게 마지막 희생자인 클레어 팩의 죽음 이후로 드디어 진상이 드러나는데요. 4월 22일 생후 15개월 된 클레어 팩이 천식 발작 후 입원을 했고, 역시 앨리시 클레어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날 밤 갑자기 앨리시 심장마비를 외쳤습니다. 곧 의사들이 들어와서 응급조치를 취해서 클레어는 인공호흡기를 착용 후 소생했고 안정되는 듯 했지만 또다시 앨리과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클레어는 두 번째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사망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병원의 컨설턴트인 넬슨 포터 박사. 클레어 사망 이후 넬슨 포터 박사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공기 중 바이러스를 의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클레어의 시선을 검사했는데 높은 수치의 칼륨과 치명적인 약물이 검출됩니다. 그것은 바로 리도카인이었습니다. 이 약물은 강력한 마취제로 유아에게 사용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아이를 죽일 목적으로 고의로 투여한 것이 그에게 분명히 보였죠. 이제서야 병원에서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3월 20일부터 3번의 발작을 일으켰던 폴의 경우에 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혈액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인 43,147mg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양은 유아의 몸에서 결코 자연 발생할 수 없는 양이었고, 생각해보니 이 어린 폴 역시 누군가 살해할 목적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사 결과 앨리시 폴에게 총 3회의 인슐린 가다 복용을 주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또 경찰이 앨리시를 의심한 것은 아동들의 죽음의 공통점에 항상 그녀가 있었고, 또한 결정적으로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지은 것은 그 당시 폴이 있던 소아사병동의 기간과 일치해야 하는 1일 간호일지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앨리스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슈티어트 클리프턴이 앨리스를 평가할 때 전 그녀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만족을 위해 아동들에게 학대를 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991년 7월 26일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조사 착오를 피하기 위해 11월까지 기다립니다. 그녀는 체포된 이후로 거식증을 앓아 체중이 82kg에서 44kg까지 내려갔으나 이 역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말 소름 돋는 것이 오른쪽 가슴이 부어오른다고 고소하였는데 알고 보니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물을 주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 앨리스 4명의 어린 아동들을 살해 및 9명의 아동을 살인 미수한 혐의로 1993년 5월 28일 금요일 유죄 판결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옥이 아닌 노팅엄셔에 있는 최고 보안병원에 수감되는데, 이에 앨리스의 첫 번째 희생자인 리암 테일러의 아버지 크리스 테일러는 램튼 보안병원이 감옥이라기보다는 버틀린의 휴일 캠프에 가깝다는 비난을 쏟았습니다. 그곳은 약 400명의 수감자를 수감하는데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 1,400명의 직원이 있는 시설이고, 수감자 한 명당 약 2,000파운드의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하나로 현재 약 300만 원이죠. 하지만 지금이랑 그 당시랑 물가가 다르니 금액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앨리스는 수감 중에도 유리를 삼키고 끓는 물을 손에 붓는 등 그곳에서도 자해를 하면서 뮌하우젠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 그녀는 무슨 낙작인지 자신의 형량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2007년 12월 6일 고등법원은 앨리시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최소 2022년 54세가 됐을 때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2년 뒤네요. 저 아줌마가 한 짓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가석방 반대합니다. 앨리스의 잔인한 짓 이후로 4명의 어린 생명은 숨을 거뒀고 나머지 9명의 아동들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과연 살아남은 그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피해를 당한 것에 현재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링컨시아에서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앨리스 사건 이후로 그녀가 있던 병원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 병원은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모든 죄가 밝혀진 이후에도 단 한마디의 사죄도 없었는데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서 마음속으로 즐기고 좋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앨리스라는 이 여자도 불쌍한 것이 자신의 병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면도 있네요. 사람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주위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몸이 아프면 꼭 병원에 가도록 합시다. 그러지 못한 베벌리와 앨리스는 아직까지도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살인마로 살아있으니까요.